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특강 윤리 20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고대 그리스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드린 것과 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두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기도 한데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차이점을 찾을 수도 있어서 이 두 사람 간의 내용이 모두가 다 문제 요소가 될 만큼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플라톤이 얘기한 내용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구도,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그러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수능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그 기초로 깔아두면서도 응용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마지막에 예고를 해드리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까요? 그때도 말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제자들이 그 사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닭 한 마리 빚졌으니까 그거 갚아줘라 라고 하고 그 독배를 마시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은 굉장히 슬퍼했겠죠.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를 따른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슬퍼하는 이 한 학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플라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플라톤은요, 당시에 아테네에서 귀족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귀족 가문의 자제다 그러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은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여러분들 중우정치라는 말 떠올리시죠? 그렇게 당시의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회의를 갖게 되고, 그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진리를 찾는 방법,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자, 그럼 이 플라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더 그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한 그의 고민이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플라톤의 진리관입니다. 진리관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나름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그는 진리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진리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예요.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얘를 먼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동글의 비유. 여러분들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동굴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을 비춰주는 최소한의 불빛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들은 동굴에 갇힌 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은요, 그 불빛에 비춘 그림자를 보면서, 아, 이게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게 이 세상의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굴 밖에 진짜 세계가 있는 거죠. 햇빛이 비춰주는 진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동굴 안에서 한 죄수가 좁은 통로를 통과해서 밖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밖에 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동굴 안에 갇혀서 동굴 안에 횃불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갔던 거는 다 가짜였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짜 세계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철학자의 몫이 바로 그거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 동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거, 가르침을 주는 게 철학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굴의 비유에 의해서 보면요,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서 가짜의 모습, 그러니까 그 횃불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 즉 현상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상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현상계는 어떠냐? 얘는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합니다.
감각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변화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현상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계 말고 동물 밖의 세계로 갔다 그랬죠. 그 밖에서 진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계라고 칭하게 돼요. 이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계, 우리가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데아계입니다. 그래서 이성 혹은 정신적인 사유에 의해서 알게 되는 세계가 바로 이데아계죠. 그러면 어때요? 이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형, 알짜배기, 진짜, 에센스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에 비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즉 모방의 세계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원하는 세계, 그가 찾고 싶은 진리는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뭘까? 원형과 모방이란 건 대체 뭘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목련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만개하기 이전에 예쁜 목련꽃.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다 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미녀.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라고 말하게 됐다. 아름다움 이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목련꽃도 예쁘고 저 예쁜 여자도 분명히 아름답고 그래서 이 미라고 하는 요소를 현실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플라톤은요. 이 목련꽃, 미녀라는 것은 어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미녀를 보게 됐을 때 잘 판단을 못해서 그 미녀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식 속에 있는 맛있다라는 요소나 평가를 사람들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짠맛을 잘 못 보는 그 미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맛을 잘 못 보는 미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때요?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거는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련꽃은 어떨까?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서 떨어져 버려요. 이 미녀도 안 됐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시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목련꽃이나 미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원형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게 플라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딘가에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는 원형, 미의 원형을 목련꽃이 현상에서 조금 갖고 있고 미녀가 조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다른 예로 보면 삼각형의 원형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있고 그 삼각형의 변형된 모방의 형태를 이런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삼각형이 조금씩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다. 좀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이데아라는 곳에서 따로 진리를 찾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이상주의라고 평가를 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내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상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는 거죠. 혹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평가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따로, 이상이 있는 곳 따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의 진리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특징이 어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아테네 민주정이 갖고 있는 모순점, 잘못된 점들을 크게 느끼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의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의 정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나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 그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습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맨 앞에 단원에서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상사회 얘기할 때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소스는 이렇게 깔아놓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은요.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눠요. 영혼 3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네 가지의 덕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정치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깔아볼게요. 영혼 3분설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육체를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머리, 가슴, 그리고 배. 여기에는 팔다리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영혼이 도출이 되는데 머리에서는 어떤 이성, 가슴에서는 기계, 배에는 우리가 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욕망, 이러한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덕, 기계로부터 용기라고 하는 덕. 용기, 그러면 대체 욕망은 어떻게 해야 덕이 될까? 욕망을 절제하면 덕이 될 수 있겠죠. 절제. 보시니까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세 가지로부터 세 가지의 덕을 각각 뽑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급의 의미까지 넣어봅시다.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하는 계급이 따로 있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덕을 발휘하는 것은 통치자 계급, 용기의 덕은 수호자, 군인 계급, 나머지 생산자 계급이 절제의 덕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각각 자신에게 맞는 덕을 발휘해 주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죠. 그렇게 보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네 가지의 덕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주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알고 계시면요, 나중에 그 그리스도교 윤리, 그 기독교 윤리에 관한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다시 활용이 되니까 이래저래 밑바탕이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통치의 모습은 당연히 뭘까요? 지혜를 갖고 있는 통치자의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어두운 바다에 폭풍이 불고 있고 이 바다가 이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바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는 경험 많고 똑똑한 선장 한 명이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선장의 키를 잡고 제대로 움직여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을 때 비유를 들어보자면 아테네 민주정이라는 게 그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거지. 자, 어느 쪽으로 키를 돌릴까요?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다수결로 정해서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는 정치가 바로 자신이 회의를 느꼈던 아테네 민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통치자들은 철학을 공부한 철인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철인 통치가 그가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믿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요 내용까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요걸 어떻게 이론을 배웠으니까 문제 적용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학력평가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면, 지혜, 용기, 절제를
발휘하는 계급이 다 따로 있죠. 자기 계급에 맞는 역할과 덕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던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동양의 유가 사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학자가 누구였죠? 공자. 공자가 자신의 역할과 신분에 맞는, 자신의 신분, 뭐 계급,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상이 정명사상이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그 공자의 정명사상과 플라톤의 이 철인통치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학력평가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대비하실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보다는 그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 국가의 모습이요. 철인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그만의 국가관이 지금 성립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제 아직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달리다 보면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나와요. 헤겔도 국가를 얘기하고 뭐 홉스도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각각의 사상가들이 꿈꾸는 국가의 모습이 살짝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플라톤의 사주동론에 의거한 철인통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서 플라톤의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라톤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워요.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여러 제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수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수제자라고 평가를 받았고, 플라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학교를 물려받을 사람은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일 거야. 누구나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교가 플라톤의 그 조카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학교를 나오고요. 자신만의 학교,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다시 만듭니다. 거기에서 플라톤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플라톤과는 또 다른 자신만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분모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재밌는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그림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지문 있고 여기 그림이 있는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과 그것에 대한 해설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학력평가 문제 이렇게 조사하다가 하나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문제를 당장 정답은 못 찾아도 개념 이해할 때 참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림이 좀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또 다른 그림 준비했으니까 이해하는 도구로만 살짝 봐주세요. 지금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요. A와 B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볼까봐 여기다 해설을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옆에 보겠습니다. 중앙의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래요. 그런데 각각의 철학적 입장을 상징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A는 자신이 중시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듯 오른손으로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에 B는 현실 속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앞에 보이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플라톤이라는 스승에게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수제자이지만 플라톤이 가진 세계관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날 거예요. 이 점을 착안하셔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길래 그런 것인가? 그의 진리관 혹은 뭐 세계관이라고 명칭을 붙여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얘기 하려면 베이스에 깔아야 되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플라톤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세계의 모습을,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운 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플라톤은 이데아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불변하는 어떤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플라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과 그것들의 변화하는 양상들에 대해서 혹은 그 운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의 난점입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해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개념과 또 연결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의 모습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진료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다. 진료, 형상 이 말 속에 각각의 뉘앙스를 좀 정확히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진료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형상은 그것이 재료가 형상으로 그야말로 모습으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형상이라고 하죠. 요거를 조금 더 해석을 가해보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면 얘는 현실성이 된다라는 해석을 가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자아실현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자아실현을 도토리와 참나무에 얘 비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도토리가 있어요. 얘는 하나의 지금 진료, 재료예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 참나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그 진료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꽃피우면 참나무라는 형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현실성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요거에다가 더 보태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간단한 얘기고 진료와 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동력인, 목적인 요거까지 보태봐요. 진료를 바탕으로 형상을 현실에 구현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동력, 운동의 동력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저런 뭐 어떤 예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왕 도토리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도토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토리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지금 여기서는 형상으로 봅시다. 그런데요, 이 도토리가 만들어지려면 도토리 나름의 뭐 씨앗이랄까 아니면 도토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진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가능성들이 도토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토리를 가지고 모아다가 하나의 뭐 가공 과정을 거쳤어요. 동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도토리의 최종의 목적을 참나무 말고 도토리 묵에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씨앗이 되는 씨앗이나 기타 등등 도토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진료들, 뭐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또 다 있었을 거야.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도토리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공 과정이라는 동력을 통해서 최종적인 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그 아까 말했던 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자, 이제 여기 위로 갈게요. 그러면 씨앗, 도토리, 가공 과정, 묵이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 요것도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 거네. 교과서에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부동의 동자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참나무 예를 들었으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구성하는 또 수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수분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또 그 요소를 구성하는 또 어떤 요소가 있겠죠. 또 그것을 구성하는 또 어떤 요소가 있을 거야.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상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동의 동자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움직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 근본적인 과정에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건 흡사 우리가 신과 같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끔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무엇을 말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유일신, 인격신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한 개념을 얘기해서 이게요, 나중에 그리스도교에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착안이 돼서 설명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봐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선생님 노란색으로 썼잖아요. 이 세상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은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가. 그런데 그 변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존재는 뭐가 있는가까지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진리관과 세계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목적론. 여기서 말하는 목적론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구성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변하고 그 구성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궁극의 목적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토리라고 하는 것의 궁극의 목적은 묵이 된다거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고 이게 참나무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그랬잖아요. 참나무가 다시 의자가 되고 의자가 다시 무엇이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것들에는 궁극의 목적을 향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어떤 목적을 상정해 두고 살까? 예를 들어 이거 얘기 그대로 봅시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목적은 책이라고 보자. 자, 이 책의 목적은 A라는 학생을 열심히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에게 그럼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요. 너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것에 취업하기 위해서요. 취업하는 게 왜 중요하니? 돈 벌려고요. 왜 돈 벌어야 되니?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그럼 너 왜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들의 가장 궁극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인간에게 목적은 행복이다. 더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요 행복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심화 주제에서 그것들 따로 떼어놨으니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요. 여기서 또 이어서 생각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한 방법은 내가 감각적으로 행복한 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인간의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몇십 년 세월을 살다가 오늘 단 하루 충만하게 이성을 발휘했어. 충만하게 정신의 작용을 발휘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제비가 지금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왔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듯이 이 이성이나 정신의 작용이 나의 삶에 있어서 계속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이 중용을 습관화해야 한다라는 말을 아예 쓸게요. 그럼 여기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중용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중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두세요.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법으로 마땅한 정도로 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에요. 마땅함. 선생님은 짧게 마땅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은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미덕일 수 있겠지만 자, 그 장소, 때가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는 때예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때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절대 마땅하지 않죠. 거기서는 그게 덕이 아닌 거예요. 마땅한 때, 장소, 방법.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좋지 않다. 그러면 화를 내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바로 미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땅함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이 마땅함은 바로 정신, 이성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딱 마땅하고 적절하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 마땅함을 습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요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인간들이 도덕적인 행동,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했듯 정신이나 이성의 작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지주의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뭐라 그랬죠? 마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용의 행동을 습관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습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덕스러운 행동을 하기 위한 이성의 작용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작용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주의예요. 주의주의. 선생님이 이 예는 뭐 개인의 기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별로 예를 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학력평가 이 예가 든 적이 있어서 써볼게요. 흡연, 금연의 문제. 어떤 학생이 이제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야. 금연을 못 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랑 문제를 만들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넌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까? 야, 너 왜 담배를 못 끊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담배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습관이 돼서 못 끊겠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너는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걸 제대로 알면 끊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제대로 모르니까 무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담배 끊으려면 참된 알미 필요해.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요거는 부족해.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작용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노력해보고 내일도 노력해보고 계속 노력을 하는 그 습관화되는 노력이 있어야만 담배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충동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행합일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의지가 작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주의주의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정말 중요해요.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머지 하나 개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덕에 관한 개념. 이 사람은요, 인간에게 두 가지의 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성적인 덕 혹은 지적인 덕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품성적인 덕.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은 교육하면 만들어져요. 열심히 배우고 교육시키면 지적인 덕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교육으로는 안 돼.
담배가 이만큼 몸에 나빠요. 맨날 캠페인으로 보여주고 교과서에 쓸려 있다고 해서 애들이 금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것을 습관화시키려는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품성적인 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름의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절제나 정의를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게 돼서요. 이 품성적인 덕과 아까 말했던 중용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구나. 여기로 결론점으로 이어져서 내용 정리가 되면 돼요. 자, 되셨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와 그 다음에 차이점이 여러분 눈에 이제 보일 것 같은데 그거 같이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봤었던 그 그림에서 위를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의 모습만 따로 떼었고 땅을 가리키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모습만 또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플라토라고도 하고 플라톤이라고도 하고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이 둘의 근본적인 스승은 소크라테스겠죠.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지주의 그리고 절대론적 진리 간에 입각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이 세 사람의.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비해서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진리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눠보기 때문에 이원론 혹은 이상주의. 하지만 그의 학교를 나와서 자신만의 이론을 다시 구축한 플라톤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그 가능태와 목적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를 가리키고 있는 이상을 가리키고 있는 그의 스승에 비해서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다라는 이 점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선생님이 봤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은 할 수는 없어요. 짚어만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꼭 봐두세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 있죠? 이 국가랑 뭐랑 문제가 엄청 잘 만들어지냐면 헤겔이 생각하는 국가,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 혹은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 이 사람들이 국가는 뭐뭐다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만들었다, 무엇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플라톤과 엮어서 갑을 지문으로 문제로 잘 만들 수 있다는 점 미리 예고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뭘 만들기 좋을까라고 봤을 때 고난이도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행복이요. 인간의 목적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과 칸트가 얘기하는 행복에 관해서 이제 엮어서 문제를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심화 주제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적인 덕과 풍성적인 덕이 있는데 거기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넣어서 다른 서양학자들이 말하는 덕과 또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제만 잡아왔습니다. 문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가져와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런 사람들 아직 배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모만 해두시고 선생님이랑 강의 진행하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학자에 관한 이론 정리 됐고요. 문제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가져왔던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거다. 그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지문은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이데아, 플라톤.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이데아라는 말 안 보여줄 것 같아요. 자, B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거 가려놓고 공부해보시고 옳은 거 1번. A는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신앙, 절대자 개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2번 갑니다.
부와 명예 등 세속적인 가치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얘기한 거 맞아요. 맞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까 선생님이 정신, 이성 강조해드렸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갑니다. A는 B보다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 의지가 키워드일 텐데 의지를 강조한 거는 B겠죠. B. 그럼 4번 갑니다. B는 A에 비해 관념론적 세계관에 편향되어 있다. 관념론적 세계관이라고 출제자가 나름 풀어 쓰거나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을 텐데 관념적, 좀 더 이상적인 거, 절대적인 이 정신, 이성의 요소를 중시한 거는 B보다는 A가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상적인 세계관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말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럼 5번. A와 B는 모두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어때요? 보편타당한 진리, 절대주의. 그러니까 5번이 그 둘의 공통분모로 찾는 걸로 적당하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6번 하나 더 생각해봐 드리면요. 아까 두 학자 구도 만들어 놓고 짚어드릴 때 이것도 할까 했는데 6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꼭 메모해 두세요. 플라톤이라는 학자랑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학자는요. 이 이후에 중세에 그리스도교 윤리가 나오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 철학을 그 전개해 나가는 밑바탕에 각각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각각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딱 잡아서 얘기하는 논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메모해 뒀다가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아 그때 그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 교재 문제. 가의 정치체제에 대해 나를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 가는요. 우리 정치는 정치 책임이 소수자에게 있지 않고 다수자에게 골고루 나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그리고 개인의 분규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 평등하고 이와 동시에 개인의 가치에 따라 즉 각자가 얻은 성망에 기초하여 계급에 부여받지 않고 능력 본위로 공직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국가에 무엇인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자, 나 한번 볼까요? 정의로운 국가는 천인 통치, 즉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가의 정치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할까? 가의 체제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가 문제예요. 아마 회의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게 정답인데 한번 보죠. 중우정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의 민주정치를 비판하겠네. 1번이 정답일 거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선의 이데아를 국가 안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 이데아 중에서 가장 궁극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선의 이데아는 국가 안에서 얘기했을 때 플라톤 그 자체의 입장이죠. 모든 계급의 사유재산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건 공산주의까지 가야 되고요. 지혜와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플라톤 자체 입장. 다수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 입장이고 플라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봤을 때 비판하고 싶은 내용으로 고르는 거는 1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품성적인 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만약에 실제적인 문제로 연결시키자면 이 단어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밑줄 친 부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왜? 품성적인 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생각해야 되거든.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반하여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습관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습관. 그리고 여기에는 의지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선지 보면서 바로 해결해도 괜찮겠죠? 자, 선지 볼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이데아 플라톤.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 누구더라? 소크라테스. 3번
타고난 지성적인 덕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습관화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긴 했지만 지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건 성선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5번.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거. 실천. 노력이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볼 거는 이 사항인 것 같아요. 각각 누군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답으로 만든 요소는 딱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타고났느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느냐? 같은 말이잖아요. 선천적인 그 요소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네 사람이 나오겠네요.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데 공통된 관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갑.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척도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소피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죠. 프로타고라스의 언급을 선의 이데아는 바로 플라톤이라는 거 알겠는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병. 악을 악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악일지라도 그들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한 것이다. 말이 기네. 무지로 인하여 악을 선으로 오인하는 사람은 실은 선을 원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무지로 인하여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정까지 읽어봐야겠다. 정까지 가겠습니다. 덕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덕을 얻게 된다. 실천, 의지, 습관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여기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지 중에서 선천적 태어나면서부터라는 표현과 맞지 않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은 아리스토텔레스. 정리됐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머리가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써볼게요. 갑은 소피스트. 그리고 을, 병, 정 갔을 때 자, 을의 입장은 아까 플라톤, 병은 소크라테스, 정은 아리스토텔레스. 공통된 거? 이 중에서 공통된 분모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세속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 부나 명예나 뭐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들과 같은 맥락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좋아하는 건 소피스트의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을병정으로 가야 되겠죠. 2번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 이거 역시 소피스트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을병정 다가겠네요. 을병정. 그러면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세계가 참다운 세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세계 참다운 세계다라고까지 언급하진 않겠지만 을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성, 이성, 정신의 작용을 중시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소피스트들은 감각적인 것을 진리의 척도로 둘 수는 있겠죠. 4번은 어쨌든 틀린 선지. 5번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정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게 이 한 문제 풀려면요. 여러분들 이 두 강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문제예요. 자, 복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론과 문제 적용까지 다 맞춰봤어요. 중요한 내용들 배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강의에 만나서 또 1등급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